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여러분이 독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독서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박하거나 논쟁하려고,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려고, 또는 이야기할 거리를 찾아서 독서하지는 마라. 다만 견주어 보고 숙고하기 위해 독서하라. 독서를 통해서 상식을 쌓는 것도 좋지만 삶의 깊이와 또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이 진정한 독서의 의미라는 것인데요. 지식을 쌓는 책 대신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책 한 권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1983년 뉴욕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칼 007기가 북태평양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 공격을 받아 격추됐다. 탑승객 269명 전원 사망. 유해와 잔해조차 확인되지 않은 유례없는 대참사. 그 시각 칼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소련 전투기에 의한 민간인 사망이라는 초유의 사건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던가? 현실과 허구를 넘나들며 역사와 정치 문제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가는 소설가 김진명. 그가 이번에는 칼 007기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예언을 통해 미국과 소련의 파워게임이 한창이던 한반도의 상황을 글로 옮겼다. 칼 007기 피격 사건으로 미국에 입양 보낸 여동생을 잃은 주인공 지민. 복수를 위해 소련 전투기 조종사의 암살을 계획한다. 여동생 양부모의 도움을 받아 소련으로 입국하기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온 지민은 문이라는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휩싸이게 되는데, 예언은 주인공 지민이 복수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인 남북관계와 통일의 중요성을 역사적 상상력으로 부각시킨다. 냉전 이후에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한반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언해보자. 오늘은 34년 전 칼기 007기 피격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책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김진명 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김종혜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진명 작가님의 소설 예언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책이 83년 9월에 있었던 칼 007기 피격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잖아요. 저는 하나의 신조가 진실성에 대해서는 그 방면의 최고 전문가들이 봐도 놀랍다 할 정도가 돼야 쓴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컸고 네. 절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억측들도 있고, 그동안 이제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하면서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긴 했지만 블랙박스 가지고도 그 사건의 진상이 시원하게 드러나지를 않았었어요. 진실은 상당히 은폐되고 왜곡된 게 많아요. 네. 특히 이번 사건은 이제 이 전형적으로 약소국의 비행기가 격추가 됐는데 강대국들이 그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맞게끔 각도를 비틀거나 과장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이런 것에 열중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이 이 강대국 사이에 다시 우리가 휘둘리는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을 조명해 보는 것은 비단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소설의 배경이 된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983년에 뉴욕에서 출발해서 한국 서울로 오던 이 칼기가 이제 사실은 소련 영국에 들어가서 이제 피격을 당해서 전원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죠. 그때가 우리 전두환 정부 시절인데요.
전두환정부 초기에 83년에 이 사건이 있었고 또 88년 가면 또 많이 기억하시는 게 8.58기 사건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통째로 다 전원 사망한 테러에 의해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칼기 공공출치 사건이 83년에 일어났던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당시에 레이건 미국 행정부하고 그 소련의 브레즈네프 행정부 이후에 최초의 어떤 안드로포프라고 하는 이제 과도 정권이 있었는데 미소 간의 냉전이 아주 첨예했던 시기예요. 네, 네. 그래서 냉전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이 사건이 터져서 무고한 한국인들 포함한 승객들이 전원 사망했기 때문에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분노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자극을 시켰던 축기를 시켰던 그런 사건이어서요. 냉전의 해체와 소련의 해체로 이어지잖아요. 네, 네. 그런 사건으로 가는 아마 첫 번째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책에서도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여객기 총 몇 명이 타고 있었죠? 269명. 269명, 승무원까지 해서요. 예. 전원이 사망을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교수님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김진명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그러나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 이와 같은 문제에 소설적 상상력으로 접근하는 거죠. 뭐 이 작가는 엄청나게 조사하고 탐구를 하는 작가입니다. 네, 네. 그걸 가지고 이를테면은 그 뼈대에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히고 해서 모양을 만들죠. 네. 역사적 현실을 우리가 역사서를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게 감동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설화하는 이것이 김진명 소설이 가진 장점인데 칼기 사건에 관한 모든 기록을 읽는다고 해도 그 실체적 진실에 공감하기에는 이 한 권의 소설만 못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동향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 네. 소설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83년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냉전 시대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동서냉전이라는 게 네.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 세력과 미국을 필두로 한 이제 자본주의 세력, 서방 진영이 대거 이제 첨예하게 대결했던 게 냉전 시기인데 네. 그 냉전 시기가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른바 대땅뜨라고 해서 이제 조금 평화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70년대 이후에 대땅뜨를 주도했던 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죠. 미중 간의 수교도 하면서. 근데 닉슨 대통령, 포드, 그다음에 카터까지 이어지면서 한 10년 정도의 대땅뜨 분위기가 이제 국제 정세가 형성이 됩니다. 네. 미국과 소련 사이도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화해 물꼬가 좀 만들어지고 했는데 70년대 말에 들어서 79년도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합니다.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네. 사실은 선전포고 없이 침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소련의 아프간 침공 이후로 이제 동서간에는 대탕뜨는 끝나고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과거의 냉전 시대와 같은 공산 진영과 서방 진영 사이에 첨예한 대결이 이루어지고 그 한복판에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도에 미국의 공화당 후보로서 당선이 돼서 이제 신냉전 시대를 주도하게 되죠. 네. 그래서 83년 이 시점은 그 신냉전이 막 시작돼서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었고 네네.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 지도부 사이에 굉장히 큰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칼기가 소련 영공에서 이제 피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신냉전의 정점으로 좀 치닫는 분위기에서 그 사건을 더욱더 촉발시킨 그런 도화선이.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픽션 소설이요. 참 재미도 있고 실감나게 읽을 수가 있는데 독자로서 느끼는 점이 항상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 예언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여서 이 책이 이제 칼 007기가 격추되는 장면부터 이제 책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까지를 사실로 봐야 할까요? 물론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인 지민은 허구의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허구일 것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팩트들이 좀 존재해요. 가령 그 이 칼기가 이 소련 영공을 침범하고 그 점점 위험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그 레이더를 보고 그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실제로 칼기에 통보를 해주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터질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의 우방인 미군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소설적 장치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사실이군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작가의 상상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진실을 못 따라갈 정도로 진실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모른다 뿐이죠. 네.
칼기를 추락시킨 전투기 조종사의 어떤 말을 이제 이 미국 쪽에서 빼고 발표를 했다 그랬는데요. 네.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원래 소련에서는 칼기가 영공을 침범해서 다가오고 있을 때에 원래 FM대로 했어요. 강제 착륙을 시키려고 했었죠. 네. 칼기를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측에서 발표를 할 때에 소련이 강제 착륙시키려고 했다 하게 되면은 그건 안티 커뮤니즘의 어떤 재료도 안 되는 거죠. 네. 경고도 없이 그냥 격추시켰다 네. 이렇게 몰아가야 이제 이 공산주의에 대한 세계적 분노를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아까 김근식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그 냉전의 와중에서 어떻게 상대를 공격할 꼬투리가 없느냐 하고 쩔쩔매던 와중에 이런 게 터지니까 네. 그 팩트를 숨겨버리고 소련이 경고도 하지 않고 착륙시키려고 하는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마구 격추시켜버렸다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이런 소설을 쓰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정보의 진위를 가리는 노력을 전혀 네, 하지 네. 않는다. 네,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에 의해 가지고 전쟁이라든지 네, 네. 그래서 엄청난 비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보자 네, 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 칼기 폭파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날 9시 뉴스의 첫 기사가 이 폭파 사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동네를 청소하던 것이 이제 1번 기사로 나갔었다라는 내용이 이 책 안에도 있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땡전 뉴스라고요. 9시 뉴스 땡 하는 맨 처음에 이제 리포트는 당연히 전두환 대통령의 동정을 이렇게 보도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을 칼기 007기 격추 사건이 있던 날 네. 그렇게 됐는지는 물론 이제 예언이라는 책에 우리 작가님께서 쓰셨으니까 사실이겠지만 작품 내에서도 주인공인 지민이가 네. 자기 진짜 오랫동안 헤어졌던 자기가 입양 갔던 미국 입양 갔던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네. 이 사고로 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다 다니고 그다음에 국회 앞에도 가고 뭐 어디 다 가면서 청와대 앞에도 가서 이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해서 뭐 항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맞기도 하고 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미국으로 이제 추방 비슷하게 간 건데 네. 그런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가공의 인물이고 가공의 픽션이겠습니다만 네. 실제로 당시 전두환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는 자기 어떤 정권의 홍보나 치적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게 사실이고 전두환 정부는 당시 뭐 진상규명이라든지 아니면 소련에 대해서 어떤 뭐 반박이라든지 소련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것조차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무고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 269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닷속으로 떨어져서 다시 말해서 사건 자체가 추상화되어 버렸어요. 네. 네. 이걸 어디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추상화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광범위하게는 국민들이 이 사건에 보다 근접해서 이해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 인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 인물의 고통스러움, 갈등, 또 그 인물이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 그 인물이 지민이라고 그렇죠. 하는 작가가 네. 만든 인물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소설 속의 지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동생을 네. 잃었죠. 그 동생은 정말 남매만 남아가지고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어 간 네. 동생. 그 동생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오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동생이 한국에 오기로 되어 있어서 동생을 만나러 공항에 가 있는데 비행기는 오지 않았어요. 그 동생은 그야말로 추상화되어 버리고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이 지민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소련으로 들어갔다가 이 소설 속의 온갖 이야기의 역정을 네. 그 몸으로 감당하면서 네.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네. 그 실체가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물을 통해서 파악하게 하고 칼 007기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지민은 김포공항을 떠나지 않았다. 최지민 씨,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죽은 동생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뭐? 내 동생이 왜 죽어? 공항에서 쫓겨난 지민은 소련을 성토하는 모든 대회와 모임에 나타났다.
도대체 이따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럼 집에 가만히 있으란 말이오? 그럼 어떡하겠소? 상대는 소련인데. 센 놈들이란 뜻인가요? 그럼 약한 놈이 때리면 마주 때려도 센 놈이 때리면 얻어맞고 꼼짝하지 말라는 건가요? 놈들이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우리 국민을 죽였는데도 모여서 고함만 치는 게 나라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오? 우리나라가 소련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그러던 어느 날 청와대 외곽을 경호하던 경찰관들이 기관단총을 겨냥한 채 뛰어와 시민을 사정없이 가격한다. 죽여! 쏴 죽이란 말이야! 뭐야! 힘없이 불쌍한 국민들은 잘 죽이더니 대통령이란 새끼가 우리 국민 수백 명을 죽인 소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 그러고도 네가 대통령이야! 지민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으면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악을 썼다. 국민 수백 명이 죽었는데도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네 쌍판쟁이가 9시 뉴스에 제일 먼저 나오게 하는 네가 정말 사람 새끼냐! 더 이상 움직여주지 않는 나라. 지민은 한국을 떠나 지현이가 살던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지현이의 양부모.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저를 소련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소련을 왜? 전투기 조종사 놈을 죽일 거예요. 한국에 있는 내내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지현이를 잃고 나서 어떻게 소련에 복수할 수 있을까 고심하며 몸부림쳤지만 나약한 한국인들을 상대로 앙탈이나 부릴 뿐이었습니다. 해보세.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국적과 신분을 세탁해야 하고 무엇보다 러시아어를 할 수 있어야 해. 우리 진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야. 그 칼기를 격추시킨 소련의 전투기 조종사를 찾아서 떠날 때에도 이제 복수라는 장치를 특히 사용하셨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의 기질이 남에게 복수할 줄을 몰라요. 자기 속으로 아픔으로만 간직하고요. 자기 운명의 탓, 내가 못난 탓. 그래서 그게 한이 되고 정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짓밟히면 계속 짓밟히기만 하지. 이 소설에서 저는 복수를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지민이 그 당시 그 소련이라는 곳에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데를 가서 그 오랜 세월을 걸쳐서 끝까지 복수를 하는 인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동생하고의 그 애절한 그런 네. 과거의 관계를 만들었어야 됐고요. 그야말로 대통령이 복수의 최선봉에 서야 될 대통령이 국민을 잃고 비행기를 잃고도 전혀 모른 척하고 있는 그 약한 국민들만 짓밟을 줄 아는 그 전두환이라는 못난 인물에 대비된 그런 그 최지민이라는 인물을 네. 꼭 만들어서 네. 복수의 값어치를 알게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가 하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 소근에 군자가 복수를 하는 데는 10년이 짧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너무 쉽게 잊는 경향이 있고 맞아요. 또 설사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네, 네. 그 용서에 대한 그 다음 단계의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 네. 김진명 소설을 읽으면 지금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는데 네. 여러분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읽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어요. 맞아요. 다만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네.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작가가 독자에게 선사하는 카타르시스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성 내부에 우리가 스스로 잊어버리고 있는 또는 잃어버리고 있는 어떤 힘에 대한 일깨움 같은 것
그런 걸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언 속 인물에 대해서 다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민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또 주요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소피아라는 인물이 또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만나게 된. 이 소피아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면 네. 소설이 재미가 없어요. 이 문해 이론 중에 피메일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 컴플렉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컴플렉스를 느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성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그 인물 때문에 소설의 분위기가 부드럽고 감성적으로 가는 것. 이걸 피메일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소피아는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피아가 등장함으로써 이 각박한 상황 속의 소설에 감성적 마당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지민에게는 이를테면 하나의 운명적 사랑이기도 하고 동시에 소설적 이야기를 앞으로 밀고 가는 힘이 되는 연결고리, 매듭이 되는 이제 그런 인물이죠. 지민은 시내 어학원에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집중력으로 러시아어를 파고들어 주변을 놀라게 했고 그중 가장 놀란 사람은 한 달 전부터 나오고 있는 여강사 소피아였다. 당신의 러시아어는 정말 빨리 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가 봐. 지민과 소피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지민에게는 어쩌면 소피아로부터 소련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고 소피아로서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느끼며 다소 답답해하던 차에 담백하고 직선적인 한국인 청년에게 동변상련을 느끼며 꾸밈없고 남성적인 그의 매력에 끌렸다. 지민, 이제 당신 없는 미래는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소피아, 내 모든 과거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코스였어요. 그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어느 날 들뜬 표정의 소피아는 지민을 집으로 초대했고 소피아의 부친이 대사관에서 베푼 정차는 훌륭했다. 우리는 이제 곧 돌아가는데 모스크바로 한번 놀러 오겠나? 지민은 기분이 묘했다. 한편으로는 날아갈 듯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 갈 수 없다 판단이 들었다. 자신이 이 가족의 초청으로 소련에 가 오시포비치를 찾아 죽이는 것은 이 가족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지민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제가 의문스러웠던 것은 소피아를 만나고 또 그로 인해서 소련으로 가고 그 전에 감옥에서 문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고 또 소련에 가서는 이 고르바초프하고 근접거리에서 대화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현실에서 지민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근데 제 생각은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김진명 소설을 매우 극적이고 재미있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소설적 이야기 구조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위태로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책 네, 속에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네. 작가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실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게 김종애 교수님은 틀림없이 이제 아까 소피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소피아와의 그 연애 스토리가 왜 완성이 안 됐느냐. 보통 소설은 이제 그게 주거든요. 네. 그 소피아하고의 연애 스토리가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이 히스토리컬 이벤트들은 그 배경으로 이렇게 깔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정통 소설론자, 정통 평론가로서의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애들로서 표현하시지만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이제 그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이제 칼 007의 그 진실은 뭐냐. 거기에 방점을 두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의 입에서 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입에서 칼기의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소피아를 썼을 뿐이거든요. 제가 이제 다루는 소재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그 굉장히 거대한 것들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상대들이 전부 강대국들이고 레이건이라든지 고르바초프라든지 자 이런 사람을 우리 사회의 그냥 뭐 장사미사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건 소설 자체가 아예 설정이 안 돼요. 저희 소설은
그 어떤 문학적 향기가 나는 그런 글맛이 나는 소설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좀 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계에 대한 방향감, 네. 또 이 어떤 생각으로 이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고 바꿔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 좀 내면적 의식이라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 사회적 차원, 또 네.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깨달음 이런 주로 메시지 전달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다소 억지스럽죠. 그런데 아주 억지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몇몇 개인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문인데요.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체포가 돼서 지민이 덴버리 교도소에 구금이 됐을 때 만납니다. 그 이 문이라는 인물이 이제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진명 작가님이 이 소설에 네. 문선명이라는 분을 실명으로 네. 등장시키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90년에 고르바초프와의 면담, 91년에 김일성과 회담이라는 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네. 근데 그 팩트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 사실은 전체 이 공산주의 붕괴라고 하는 과정에 네. 문선명 총재라는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일정 정도 쭉 지금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흥미롭게 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선명 총재는 이제 평북 정주 출신입니다. 제가 고향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 미국이나 일본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통일교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의 이제 종교 단체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갖는 우리 한국에서의 거부감 같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작가님이 이걸 집어넣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오늘 네, 네.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평생을 살아왔던 게 가장 초반부에 했던 게 승공운동입니다. 국제 승공연합 총재를 하면서 냉전 시기에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90년,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실제로 모스크바 가서 만나서 공산주의 포기 선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91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 간의 탈냉전이 돼가지고 기본합의서 체결 이전에 사실은 가장 먼저 김일성을 만나서 단독 면담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 우리 남북 관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역사적 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팩트를 가지고 와서 전체 승공운동이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 이 칼기 007 사건 이후에 공산주의 붕괴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삽입시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에 의해 체포돼 덴버리 교도소에 구금된 지민. 어느 날 교도소장의 호출을 받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 경호를 좀 맡아주었으면 해. 뭐하는 사람인데요? 무니즘을 만든 그 문이야. 그 사람이 만든 일종의 종교야. 그걸 무니즘. 믿는 사람을 무니스트라 하더군. 문의 경호를 맡게 된 지민은 어느 날 면회하러 나가는 문을 따라 나섰다. 카플란 박사, 먼 길인데 여행은 힘들지 않았소? 문을 찾아온 사람은 국제과학통일회의 의장이자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과 카플린 교수였다. 내년 스위스 대회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 342명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카플란 박사, 내가 오늘 박사를 급히 오라고 한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그 자리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시오. 예? 뭐라고요? 소련이 7년 안에 멸망한다고 발표하란 얘기요. 동생의 죽음과 소련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악몽을 꾼 지민. 지민은 주먹이 다 까져 피로 물들도록 벽을 치며 애끓는 가슴을 잠재우곤 했다. 말해봐요. 그 전지전능한 하느님도 위대한 대한민국도 아무도 무엇도 해주지 않아. 내가 해야 해요. 나는 소련으로 가야 해요. 시포비치, 그자를 죽여야만 해. 누구도 소련을 응징하지 못하고 입으로 떠들 뿐이요. 기껏해야 머리를 두르고 길거리에 나와서 애먼 행인들한테 외칠 뿐이고 이 나라 저 나라 뉴스에 반찬거리로 내놓을 뿐이야. 죽이려는 자가 오시포비치요. 맞소. 왜 오시포비치요? 기왕 소련에 복수할 거라면 서기장쯤은 쏘아야 하는 것 아니야? 오시포비치든 서기장이든 다 쏠 테니 제발 날 좀 보내줘요.
팩트만 조사를 한 결과 이 문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붕괴의 최전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더군요. 아무도 믿고 있지 않을 때에 그게 아마 1984년 그 무렵에 네. 그 소련은 7년 안에 반드시 붕괴한다. 네. 그렇게 스스로가 믿고 네. 그 모든 사람을 글로 집어넣어서 다 그냥 그 미치광의 얘기다 하면서도 그걸 따라가긴 했어요. 실제로 91년에 공산주의가 네. 문을 닫았으니까요. 네. 또 이제 이 사람하고 그 고르바초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르바초프가 전통적인 소련의 힘을 다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칼기 격추에 대해서 소련이 잘못 그 대응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정치국원들한테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 이 고르바초프는 그 젊은 정치국원 중에 하나인데 군이라든지 KGB라든지 이런 거를 통제를 전혀 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레스트로이카나 글라스노스트를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문이 찾아가가지고 그 엄청난 지원과 용기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고르비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나서는 한국으로 이 문을 찾아오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그때에 공산주의의 최고 일원가였던 그 부인 라이사 여사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와요. 기독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완전히 외면하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또 네. 하나의 왜곡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아주 있었던 히스토리컬 팩트만 뽑아가지고 네. 쓰기는 했어요. 아까 제가 평북 정주를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관계 좋을 때 그 사실은 북한 애들이 남북관계 아무리 좋아도 평양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광 상품으로 내놓지 않거든요. 네. 금강산 관광 정도가 이제 됐고 개성 관광이 됐었던 시절이죠. 근데 당시 통일그룹에서 하는 여행사에다가 특별히 2005년일 겁니다. 2005년 한 3개월 정도만 시범적으로 네. 평양관광을 열어줘요. 네. 그 정도로 당시 통일그룹과 문선명 총재에 대한 북한 측의 신임은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2005년에 평양관광이 열려서 제가 그때 처음 시범관광단 1호로 가서 관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그룹에 대한 애우 차원에서 해준 상품이라서 문선명 총재의 고향인 정주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 시골이거든요. 굉장히 시골이고 사실 평양에서 정주까지 가는 길에 보면 우마차가 보이고 막 거의 보여줄 수 없는 환경인데도 결국 보여주고 그 코스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무튼 1991년에 그 당시 김일성과 문선명의 만남이라는 것이 적어도 북한 지도부에게는 문선명이라고 하는 통일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막대한 신뢰를 갖게 했던 사건이고 그 뒤로도 사실은 남북관계 와중에 교류협력 사업이나 경제협력 사업이나 특히 이제 평화자동차라고 해서 실제로 평양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았던 게 통일그룹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지도부는 통일그룹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소설의 이제 마지막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지민하고 그리고 문이 고르바초프와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붕괴 직전에 그 당시가 그 예. 즈음으로 이제 예. 잡으신 건데 셋이 만났다라는 이 만남 예. 어떤 의미를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네. 지민으로서는 원래 오시포비치라는 네. 직접 자기 동생을 쏴서 격추시킨 조종사에 대한 복수를 꿈을 꾸고 갔는데 네. 막상 만나 보니까 이 사람은 선량한 보통 사람.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더 큰 자를 찾아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다. 네. 그래서 이제 지민하고 고르바초프가 만나는 건 필연적이에요. 네. 이야기 전개상. 네. 또 한 사람 이제 그 문은 오래전부터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고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그 머릿속에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 행동에 옮긴 사람이에요. 네. 셋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결말이 지어져야 되느냐. 만나는 것까지는 뭐 소설의 그 구성상 네. 당연한 거고. 네. 거기서는 이제 각자 위치를 지킵니다. 지민은 지민대로, 문은 문대로, 고르비는 고르비대로 하지만 그 뒤에 문의 부인 한학자하고 그 고르비의 부인을 라이사하고 얘 그 조그만 아주 속옷 같은 게 있잖아요. 소련의 무용단 단원은 너 이거 실수하면은 너의 아버지가 처벌받아. 이런 시스템이고 여기 그 리틀 에인절스에는
실수하고 나서 쪼르르 그 한학자한테 달려가가지고 나 실수했지만 아이스크림 사줄 거죠. 그게 이 두 체제의 차이를 네. 극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칼기 격추에서 시작된 그야말로 체제의 대결이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리고 반공산주의가 일방적으로 좋다.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느끼는 그 인간다움 또 그다음에 그 아주 소소한 자유 네. 여기에서 또 그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네, 네. 자, 이제 지민이 아주 재미있는 네. 것 하나는 네. 이 소설에서 왜 칼기가 그 항로를 따라갔겠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측만 분분했지 누구도 결론적으로 말했던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 네. 김 작가님 이를테면은 그 조정 장치. 실수라고 예, 하는 실수. 것이 예.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나요? 그 100%입니다. 아, 참 좋은 질문 네,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소설에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칼기의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블랙박스로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쩔쩔맸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 고르바초프가 설명을 합니다만 비행 조종 장치를 스위치를 어디에 둬야 됐느냐 하면은 INS라는 눈금에 둬야 됐어요. 네. 그게 자동 항법 장치입니다. 거기에 두면은 비행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 조종사들이 그걸 INS에 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나 더 비틀어 가지고 방향 각에다 놓은 거예요. 네. 그거는 조종사 수동으로 해야만 됩니다. 아, 그것이 결국은 러시아, 소련으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 실수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그 스위치를 그 양쪽을 같이 이렇게 여기에 둘 수도 있고 저기에 둘 수도 있는 것은 안 된다 네. 해서 보잉 측에서 스위치를 아예 고쳐버려 분리해서 이거는 INS는 IS만 두게 하고 방향은 방향을 두게 스위치로 분리를 하거든요. 그것만 봐도 그것이 그 확고부동하게 예, 그 진실이 밝혀진 거죠. 네, 네. 아, 오늘 김진명 작가님 모시고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씩만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칼기 피격 사건도 미국, 중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강대국들 4강 속에서 놓여진 비극인데 우리가 다시는 이런 어떤 강대국 사이의 비극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이제 복수할 줄 모르는 네.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 역사 그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못으로 당했으면 화를 좀 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우리 한반도의 정세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자유권을 찾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정부든 시민사회든 이건 뭐 서로가 없습니다. 정부도 해야 되고 시민사회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요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네. 우리 정부가 눈치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정부가 눈치를 보지 않게 하려면 그 정부의 강력한 어떤 의지를 밑에서 받침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결국은 남북 통일입니다. 우리 저 작가님께서 계속 매달리는 게 사실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남북 통일이 안 되고 분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을 못하고 우리의 발언권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통일된 한반도는 그만큼 우리가 다른 주변 국가에게 우리의 입장들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일이 돼야죠.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국토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중 단계고 정치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문화 통합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독일 통합. 통일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네. 문화 통합을 위해서 남북 교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소설들을 두고 우리가 받아들일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좀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저변이 형성됨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아까 장사미사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장사미사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생각의 깊이도 있어야 되고 폭넓게 보는 눈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첨가하자면 김진명의 이 소설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 앞으로 이 책 읽을 독자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얻고 있는 정보들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진실에서 오는 게 아니고 힘에 따라서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영원히 정보의 노예가 돼가지고 큰일을 저지르고 말 것이다. 이런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지민도 문도의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냥 체념하고 우리 운명이 그렇지 뭐 그렇게 가면 그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나라의 힘이 경제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나란 누구냐 하는 데에서 오는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순간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까지처럼 복수를 외면하고 남에게 핍박받고 눌리고도 체념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픈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